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건축법부터 보면 되겠죠. 건축법부터 보면 되겠죠. 자, 페이지가 270페이지 보겠습니다. 건축법은 첫 번째, 이 건축법을 어디다 적용할지 적용 대상물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건축법은 첫 번째로 대지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축물의 설비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일부 공작물이 있죠. 이렇게. 이러한 것들에다가 이제 건축법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행위를 할 때 건축법을 적용하는 적용 행위. 그래서 첫 번째는 건축법이니까 건축할 때 건축법을 적용을 하고, 두 번째는 대수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도 변경. 이러한 행위들을 할 때 건축법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적용 대상물에 대해서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할 때 건축법을 적용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건축법 역시 규제법이니까 어떤 규제를 받느냐라는 건데,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는 원칙 허가받고 합니다. 이걸 이제 건축 허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허가에는 건축 허가권자 누군지, 그 다음에 허가 거부 사유, 허가 취소 사유, 허가 제한 사유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부 건물은 신고하고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나 지자체가 건물을 건축할 때는 허가나 신고에 가름해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설 건축물이 있는데 이 가설 건축물에도 허가받고 짓는 가설 건축물이 있고, 그 다음에 신고하고 짓는 가설 건축물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허가든 신고든 해서 공사를 완료하고 나면 건물을 사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용 뭐 받죠? 승인.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 받고 건물을 쓰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지어보는 건데, 건물이 이제 실제로 여기 대지에다가 건물을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대지를 배웁니다. 그래서 뭐 대지, 여기서 배우는 대지는 건물이 지어지기 위한 대지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지. 뭐 인접한 도로 이런 거 안 하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송계 우려가 있는 토지에는 옹벽 등을 설치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파생돼서 나오는 게 뭐 조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개공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분할 제한 뭐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 대지는 반드시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로 도로를 배웁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도로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건물은 건축선이라는 거에 맞춰서 건물을 짓죠. 그래서 세 번째로 건축선. 대지와 도로 사이 관계에서 이제 건축선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건물이 완공이 되고 나면은 이제 건물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에 깔고 있는 뭐 대지 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 바닥 면적들, 그 다음에 높이라든지, 그 다음에 층수, 이러한 것들을 산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여기 목차에는 쓰지 않았지만 높이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로구역 안에서의 높이 제한이랑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면은 뭐 이행강제금, 건축협정 이런 것들이 뭐 조그맣게 나오는 거 있죠. 이렇게 이 정도로 보면은 되겠죠. 그래서 일단 보면은 270페이지 적용 대상물 중에 뭐 대지라는 게 나오죠. 대지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 필지로 나눈 토지, 즉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게 원칙. 그러니까 각 지번 부여지역별로 1번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고 2번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고 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필지를 묶어서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가 있고,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경우 보면은 큰 거 지을 때죠. 1번지, 2번지, 3번지 이걸 묶어가지고 하나의 대지로 보겠다라는 거니까 큰 건물 지을 때. 그래서 1번에, 기역에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은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지적법상에서는 합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원 부여직이 서로 다르거나 축척이 서로 다르거나 집안이 연속되지 않을 때, 그게 밑에 참고에 나오죠. 집안이 연속 X, 집원 부여 지역 X, 뭐 축척 X 이렇게 되는데, 축척이 서로 다르거나 집원 부여직이 서로 다르거나 집안이 연속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합병은 안 되지만 이 토지를 묶어서 하나의 대지로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신에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권리관계가 서로 다를 때, 이럴 때는 제외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로 안에 나오죠. 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소유권도 동일하고 소유권의 권리관계도 동일할 때 합병은 안 되더라도 이걸 묶어서 하나의 대지로는 봐주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이니까 안 될 게 없죠. 그 다음에 도로 지표 아래 건축하는 건축물, 지하상가 같은 거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율 보면은 지금은 1번지, 2번지, 3번지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뭐 할 것을 조건이죠? 합칠 것을 조건. 지금은 나눠져 있지만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은 합병을 하겠답니다. 그럴 때는 그 나눠져 있는 토지들을 묶어서 하나의 대지로 봐주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따로 떼가지고 일부분만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는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에 대해서 도시군 계획시설이 결정됐을 때, 그러니까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일부분에 대해서만, 요만큼에 대해서만 도시군 계획시설이 결정이 된 거죠. 그럼 요것만 따로 떼가지고 요 부분만 대지로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요 부분만. 이렇게. 요 부분에 대해서만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있으니까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2번, 3번, 4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개발행위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토지 전체에 원래 건물을 못 짓다가 요 부분에 대해서만 개발행위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가 있으면 요것만 따로 떼가지고 하나의 대지로 봐주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은 하나의 필지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는 뭐 할 것을 조건이죠? 나눌 것을 조건. 나눌 것을 조건. 지금은 1번지지만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는 1번지, 1-1번지 이렇게 분필을 하겠답니다. 이럴 때는 요 나눠지는 부분, 요 부분만 하나의 대지로 봐주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는 합칠 것을 조건.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는 나눌 것을 조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건축물이 나오죠.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이게 첫 번째죠. 그래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에 딸린 시설물, 뭐 대문이나 담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런 것들을 건축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에 딸린 시설물, 대문이나 담장, 그 다음에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런 것들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저 뒤에 279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279. 거기 14번에 보면은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맨 밑에 279페이지 맨 밑에. 그러니까 얘네는 건축물이긴 한데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방금 봤던 거 건축물이긴 하지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게 첫 번째가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그 다음에 철도나 궤도, 선로, 부지 위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그 다음에 플랫폼, 그 다음에 선로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그 다음에 해당 철도사업용 급수, 급유, 급탄시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네 번째는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인대에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동이 쉬운 것만. 그 다음에 하천구역 내에 있는 수문조작실. 얘네는 건축법 자체를 아예 적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시험에 무지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에 딸린 시설물, 그 다음에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런 것들을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여기 건축물이긴 하지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 첫 번째가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그 다음에 철도, 선로, 부지 위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그 다음에 선로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그 다음에 플랫폼, 급수, 급유, 급탄시설,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인대,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동이 쉬운 것만, 그 다음에 하천구역 내에 있는 수문조작실.
얘네들은 건축물이긴 하지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겠다. 건축법 자체를 아예 적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다음 다시 앞으로 넘어오시죠. 271페이지. 그러면 3번에 공작물로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여기는 뭐 따로 적혀 있지는 않은데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뭐 이렇게 한번 써놓죠. 건축물과 분리해서 축조하는 거. 그러니까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 보면은 건축 허가를 받은 대지에다가 옹벽을 설치하는 거죠. 허가받은 대지에서 건물을 건축하면서 옹벽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따로 축조 신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물과 분리해서 따로 축조하는 거. 따로 축조할 때 이러한 것들을 지을 때는 축조 신고를 하고 지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건축하면서 짓는 그런 공작물들은 따로 축조 신고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건축물과 따로 분리해서 이러한 공작물을 축조할 때 축조 신고를 하고 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옹벽이나 담장은 얼마죠? 2m를 넘는. 그 다음에 광고판은 4m. 그 다음에 장식탑, 기념탑, 첨탑은 4m. 장식탑, 기념탑, 첨탑 이런 것들도 4m. 이거 잘못되어 있는데. 그 세 번째 칸에 보면 굴뚝 뒤에 장식탑, 기념탑 또 들어가 있죠. 그건 지우십시오. 굴뚝까지는 살려두고 뒤에 있는 장식탑, 기념탑은 지우고 2번에 장식탑, 기념탑, 첨탑이 있죠. 그거 놔두시고 3번에 있는 장식탑, 기념탑은 지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동그라미 3번에. 그래서 장식탑, 기념탑, 첨탑 이런 것들은 4m. 그 다음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설비는 5m. 그 다음에 굴뚝은 6m. 그 다음에 철탑이랑 통신용 철탑 이런 것들은 6m. 그게 보면은 동그라미 4번에 있죠. 골프 연습장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그 다음에 통신용 철탑 이런 것들. 이렇게 철로 만든 탑은 6m. 그 다음에 고가수조는 8m. 그 다음에 지하대피소는 30제곱미터. 까지는 싹 다 넘는 이죠. 여기까지. 넘는. 그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이나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은 8m 이하. 8m 이하. 요것만 이하. 나머지는 싹 다 넘는. 이런 것들은 그냥 지으면 안 되고 축조 신고를 하고 지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옹벽이나 담장은 2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은 4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은 4m를 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설비는 5m를 넘는, 굴뚝은 6m를 넘는, 그 다음에 철탑, 그 다음에 통신용 철탑, 철로 만든 탑은 6m를 넘는, 그 다음에 고가수조는 8m를 넘는, 지하대피소는 30제곱미터를 넘는, 그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이나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은 8m 이하, 8m 이하. 이렇게 이제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적용 대상물입니다. 건축법을 어디다 적용하는지. 그 다음에 뭐 설비들은 따로 볼 건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하층이라는 건데,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얼마죠? 2분의 1 이상인 거. 2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뭐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건폐율과 용적률, 연면적 뭐 이렇게 나오는데,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죠. 그 다음에 원래 건폐율이나 용적률 최대 한도는 국계법에서 정합니다. 우리가 국계법에서 각각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를 배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즉 건축법이 특별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건축법에서 각각의 용도지역별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건축법 기준에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그거 마지막에 두 줄, 세 줄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 그 다음에 주요구조부. 주요구조부가 뭐죠? 주요구조부? 내, 기, 바, 보, 지, 주,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요 6가지가 주요구조부죠.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한 부분들, 내력벽, 기둥, 바닥, 보호, 지붕틀, 주계단. 그래서 뒤에 가로 2번에 보면은 다만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호, 차양, 옥외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초고층 건축물 나오는데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곱하기 4 하는 거죠. 200m 이상. 그 다음에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 그 다음에 준초고층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 중에서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근데 지금 초고층 건축물 밑에 뭐 써져 있죠. 그거 뭐냐면은 뒤에 나와야 되는 걸 막 섞어놨는데 지금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 안전구역이라는 걸 설치를 합니다. 우리 그 용적률 산정할 때 제외되는 건 4가지가 있었죠? 네 하지 마시고 대답을 하셔야죠. 지하층, 부설 주차장, 피난 공간, 대피 공간 했는데 그때 말한 피난 공간이 이겁니다.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거. 초고층 건축물이나 준초고층 건축물에서의 피난 안전 공간인데 그 피난 안전 공간, 그거는 초고층 건축물에서는 30개 층마다 한 개씩 설치합니다. 30개 층마다. 그 다음에 준초고층 건축물에서도 피난 안전 구역을 설치를 하는데 준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물 최고 층수이죠. 최고 층수의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의 아래 위로 5개 층 사이에 한 개소씩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고층 건축물에서는 30개 층마다 한 개소씩 설치를 하는데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역은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의 아래 위로 5개 층 사이에 한 개소씩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의 동그라미 2번 그거는 가로 비워놓고 이제 가로 채워넣기 문제로 나온 적이 있는 거고 요거는 뭐 아직 나온 적은 없죠. 그 다음에 뭐 한옥 리모델링 이런 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이용 건축물은 종교시설, 그 다음에 운수시설, 그 다음에 문화집회시설, 그 다음에 판매시설, 그 다음에 의료시설, 그 다음에 숙박시설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이죠? 5,000제곱미터 이상 인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겁니다. 많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건축물 해서 종교시설, 운수시설 이런 것들. 그래서 종훈아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 파는데 의숙 이렇게. 그래서 뭐 의료시설 중에 종합병원, 그다음에 숙박시설 중에 관광 숙박시설, 운수시설 중에 여객용시설. 근데 여기 문화집회시설 중에 제외되는 게 있죠?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합니다.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 요게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근데 요 의료시설이 업무시설로 바뀌면 그때는 요게 뭐가 되죠?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 이렇게. 그래서 종훈아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 파는데 의숙? 요거는 다중이용 건축물. 종훈아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 파는데 업숙? 요거는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 그 다음에 이런 건물이 아닌데라도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싹 다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16층 이상.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중이용 건축물. 그 다음에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게 뒤에 나오는데 그거는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거만 받으죠. 예. 그래서 종류들을 다 기억하기는 좀 힘드니까 다중이용 건축물은 5000제곱미터 이상인데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10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종류는 위에 있는 요거에다가 몇 가지 더 추가가 됩니다. 그 종류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거 정도만. 이렇게. 그 다음에 특수구조 건축물 이런 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가 나오죠. 건축. 그래서 건축법은 건축할 때 건축법을 적용을 합니다. 이 건축법상 건축에는 5가지 행위가 있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요 5가지가 건축법 상의 건축입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자, 신축은 원래 없다가 새로 짓는 거죠. 증축은 건축 면적, 면적, 층수, 높이, 늘어나면 증수. 그 다음에 개축은 해체합니까? 멸실됩니까? 해체하고 나서 종전 규모 안에서 새로 짓는 거. 재축은 자연재해 등으로 멸실되고 나서 새로 짓는 거. 그 다음에 이전은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고 하지 않고 같은 데지 다른 데지?
같은 대지에서 위치를 옮기는 것을 이전이라고 하죠. 이건 이제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해보면은 건물이 1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층고가 좀 높은 건물이었는데 이 건물을 가운데다가 이렇게 벽을 만들어 가지고 1층, 2층 이렇게 2층짜리 건물로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단층의 건물이었는데 중간에다가 벽을 쳐가지고 층수가 1층, 2층 이렇게 2층으로 늘어났죠? 이거 뭐죠? 증축입니다. 그냥 단순히 층수만 늘어나도 이건 증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증축의 개념을 보면 가로 2번에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그냥 늘어나면 증축. 단순히 이렇게 층수가 늘어나는 것도 증축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하나의 대지에 건물이 한 동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동이 있고 하면은 이 대지의 연면적을 산정할 때는 이 건축물과 이 건축물의 연면적을 다 총괄해서 다 포함해 가지고 연면적을 산정하는 거죠. 대지에서. 근데 보면은 이 건물이 있다가 옆에 추가적으로 이 건물을 더 지은 거죠. 그러면 연면적이 늘어나면 이건 뭐죠? 증축. 연면적이 늘어났으니까. 근데 이 건축물이 부속 건축물인데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뒤에 축조를 했습니다. 이거는 신축. 이렇게 이런 개념들. 그 다음에 여기 원래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 건축물의 전부 내지는 일부를 해체하거나 멸실되고 나서 종전 규모 안에서 새로 짓게 되면은 개축이나 재축에 해당하는데 이걸 종전보다 크게 짓는 거죠. 이럴 때. 자, 전부를 해체하거나 멸실하고 나서 더 크게 지으면 이건 신축이었죠. 근데 일부를 해체하거나 멸실하고 나서 더 크게 지으면 증축.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들이 너무 쉬우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단순히 막 층수가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건물의 높이만 단순히 뭐 한 3m 늘어났다. 이런 것들도 다 증축입니다. 단순히 층수나 높이가 늘어나는 것도 증축. 그 다음에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신축. 부속 건축물만 있는 거에 새로 주된 건물 신축하는 것은 신축. 그 다음에 여기 원래 있던 건물을 전부나 일부를 해체하거나 멸실하고 나서 종전 규모 안에서 새로 지으면 그건 개축이나 재축에 해당하는데 더 커졌을 때 전부를 해체하거나 멸실하고 나서 더 크게 지으면은 신축, 일부를 해체하거나 멸실하고 나서 더 크게 지으면 증축,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에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런 개념들까지 아셔야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74페이지 맨 밑에 개축에 혹시나 해서 하는 건데 가로 안에 보면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철거가 아니라 해체라고 해야 됩니다. 철거가 아니라 해체, 뭐 똑같은 말입니다. 철거나 해체나 똑같은 말인데 이 용어들을 계속 이렇게 뭐 좀 순화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철거라고 했었는데 이걸 해체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해체하는 건데 그 해체라는 게 가로 안에 보시면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에 셋 이상을 포함하는 해체를 말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전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대수선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거기 1번, 2번, 3번, 4번까지 보면은 1번이 내력벽이죠. 내력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붕틀. 그래서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이런 것들을 증설하거나 해체, 그 다음에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대수선이라고 하는데 수선 변경할 때는 얼마나 수선 변경해야 되죠? 30제곱미터 이상 3개 이상을 수선 변경할 때. 자, 그러면 일단 대수선에 해당하는 행위는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이렇게 네 가지가 대수선에 해당하는 행위죠.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중에서 증설, 해체할 때는 일단 무조건 대수선. 근데 수선, 변경할 때는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벽은 30제곱미터 이상 나머지는 3개 이상을 수선, 변경할 때 대수선에 해당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들 방화벽이나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 그 다음
주계단, 피난계단, 그 다음에 특별 피난계단, 그 다음에 다가구, 다세대, 세대 간의 경계벽, 이런 것들 마찬가지. 증설, 해체하거나 그 다음에 수선, 변경하는 행위를 대수선이라고 하죠. 근데 위에랑 차이점은 증설, 해체 앞에 숫자가 없는 건 똑같지만 수선, 변경 앞에도 여기는 숫자가 없죠. 그러면은 방화벽,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다가구, 다세대, 세대 간의 경계벽은 그냥 수선, 변경, 한 개, 1제곱미터만 수선, 변경해도 대수선이라는 이 말입니까? 네. 조금만 수선, 변경하는 행위도 대수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눴었죠. 나눠가지고 위에 있는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이런 것들은 주요 구조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물의 아무거나 고친다라고 해서 그게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 아니죠. 건물의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그걸 건축법상의 대수선이라고 보고, 그거 할 때는 그냥 하지 말고 뭐 바꿔 하라는 거죠? 허가. 건축하거나 대수선 할 때는 원칙 허가.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고친다라고 해서 막 허가 받고 해야 되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 건물의 중요한 부분들,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을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대수선이라고 하니까 그건 그냥 하면 안 되고 허가 받고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요 네 가지 주요 구조부들은 30제곱미터 이상, 3개 이상을 수선 변경할 때. 근데 아래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증설, 해체할 때 대수선에 해당하고, 수선 변경 역시 1제곱미터 한 개만 건드려도 대수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만 수선 변경해도 허가 받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울트라. 엄청 중요한 거니까 요거는 1제곱미터 한 개만 수선 변경해도 허가 받고 해야 된다는 거. 그냥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내력벽은 한 10제곱미터 수선하는 것까지는 그냥 해도 되는 거죠. 건축법 적용 대상이 아니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1제곱미터 한 개만 건드려도 수선 변경할 때 무조건 허가받고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건축물의 외벽 마감 재료. 그것도 빠뜨리면 안 되겠죠? 건축물의 외벽 마감 재료를 역시 증설, 해체하거나 이것도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변경하는 행위를 대수선이라고 합니다. 대수선. 근데 그 위에, 대수선 위에 보면은 그 9번 바로 밑에 보면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거기 밑줄 하면 되겠죠?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래서 대수선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해버리면 그건 대수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증축, 개축, 재축. 그러니까 대수선보다는 건축의 개념이 우선시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갑자기 또 뜬금없이 도로가 나오고. 예. 책의 순서대로 하죠, 그냥. 도로 보면은 건축법상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거기 밑줄 안 해볼까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만 다닐 수 있으면 안 되고, 차만 다닐 수 있어도 안 되고,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해야 됩니다.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얼마 이상이죠? 4m 이상의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라고 하죠. 이렇게. 그래서 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도 밑줄 하나 하죠. 세 번째 줄에 맨 끝에 예정도로.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도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정도로도 도로의 개념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뭐 어떤 법에 따라서 고시되고 그 다음에 공고되는 도로인지 그런 것들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그래서 원칙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가 도로인데, 밑에 보면은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지정 공고하는 구간은 너비 얼마 이상이죠? 3m 이상. 동그라미 1번에. 시장 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구간은 3m 이상만 되면 도로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한 곳이니까. 그 다음 막다른 도로는 도로의 길이가 도로의 너비를 결정하죠. 그래서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각각 10m 미만, 35m 미만, 35m 이상일 때 폭은 2m, 3m, 6m. 주무시는 거 아니죠?
건축법상의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원칙은 4m 이상의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도로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도로나 예정도로를. 근데 예외적으로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지정 공고하는 구간. 여기서는 폭이 3m 이상이면 그냥 도로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4m가 안 되더라도. 그 다음에 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길이가, 막다른 도로는 끝이 막혀있죠. 그 도로의 길이가 도로의 너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각각 10m 미만, 그 다음에 35m 미만, 그 다음에 35m 이상일 때 그 폭은 각각 2m, 3m, 6m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m짜리는 읍면 지역에서는 또 4m 이상이면 됩니다. 자, 요게 도로. 그래서 도로는 보행만 가능하면 안 되고 자동차 통행만 가능해도 안 되고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건축법에서는 도로라고 하는데 예외적으로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은 너비 3m 이상. 그 다음 막다른 도로는 도로의 길이가 각각 10m 미만, 35m 미만, 35m 이상일 때 그 폭은 2m, 3m, 6m 이상일 때 건축법에서 도로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법에서 도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도로법이라든지 다른 법에서 도로가 될 수는 있지만 건축법에서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및 용도 변경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가로 1번에 나오는 건축물의 용도 있죠. 우리가 용도 변경에서 (278페이지) 가보죠. 다음 페이지. 건축했고 이제 대수선했고 이제 용도 변경이죠.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 중에 자 건물의 종류를 크게 분류를 해보면은 크게는 9개의 시설군으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다시 29개의 용도군으로 세분을 하죠. 그 다음에 이 29개의 용도군들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건물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서 몇 가지 요약을 해놓은 게 보면은 276페이지부터 해서 277, 278까지. 그래서 자 29개의 용도군이 있어. 1번이 단독주택이고 2번이 공동주택, 3번은 일종근생, 4번은 이종근생 쭉쭉쭉 해서 29번 야영장시설까지 있습니다. 걔네들을 다 외우기는 비효율적이고 뭐 그렇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라서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있죠? 네. 그게 여기는 보면은 그 해당하는 건물의 종류들 중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을 뭐 자기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저는 비교를 해 놓은 겁니다. 좀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을. 그거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한번 싹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거기 이제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그 다음에 우리 책에 276, 277, 278 여기 건물의 종류를 말해요. 건물의 종류. 이 건물의 종류는 한 130여 가지 있는데 이거는 뭐 다 외우기는 좀 힘듭니다. 기본서라든지 가보면은 이 건물의 종류가 구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1종 근생에 해당하는 건물에는 뭐가 있고 2종 근생에 해당하는 건물에는 뭐가 있고 문화집회 시절에는 어떤 건물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나가서 업을 하면서 아 이게 이거구나 이거구나 라는 걸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시험에서는 그걸 다 외우기는 좀 힘들고 시험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건물의 종류와 그 용도의 연결로서 뭐 다른 것은 틀린 것은 해가지고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이런 것들은 이종근생입니다. 이게 맞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종교집회장 중에 종교집회장인데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거 이런 것들도 이종근생입니다. 근데 우리 학원은 또 이종근생입니다. 독서실도 이종근생이고 근데 편의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일종근생. 부동산 중개사무소
뭐 30제곱미터 미만인 것들은 1종 문생,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들은 2종 문생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연결이 똑바로 되어 있는지 장의사 이런 것들 장의사는 2종 문생입니다. 2종 문생 총포 판매소 2종 문생입니다. 노래방 2종 문생이고 단란주점도 조그만한 것들은 2종 문생 터지면 미락시설 이런 것들인데 이 연결이 옳게 되어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씩 나옵니다.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요걸 보시면 그 276, 277, 278 뿐만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내용이 훨씬 많은데 그걸 다 보기는 좀 그렇고 제가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을 나중에 그 문제풀이 하면서 그때 프린트로 싹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웬만하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프린트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니까 요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 뒤에 보면은 용도 변경의 표가 나오는 거죠. 동그라미 4번에 있는 게 그 표죠? 동그라미 4번에. 가로 2번 용도 변경의 허가 신고 사유해서 동그라미 4번에. 그래서 9개의 시설군 요거 어떻게 배우죠?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기 이렇게 자, 다 쓰진 않겠습니다. 자는 자동차, 산은 산업 등, 전은 전기통신, 문은 문화집회, 영은 영어, 교는 교육복지, 근은 근린, 주는 주거 업무, 기는 그 밖에 뭐 기타 관련 시설군을 말하자. 그 다음에 자, 자는 자동차 밖에 없죠. 그 다음에 산은 운수, 공장, 창고에 가면 뭐가 있죠?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 있죠. 이거 밟으면 위험하죠. 근데 밟아서 묘지에 가서 죽었다 해가지고 묘지에 가서 장례를 치렀다 했죠. 운수, 공장, 창고, 자원순환 관련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이렇게. 그 다음에 전기, 통신인데 전기는 발전소에서 나오고 통신은 방송국에서 나오고 이렇게 기억하자고 했죠. 전기는 발전소에서, 통신은 방송국에서. 그 다음에 문화집회시설은 문, 종, 위, 관 이렇게 썼는데 제가 하나 만들어 와봤습니다. 문화집회시설이라는 건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래서 문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관종입니다. 관종. 문의는 관종이라서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이런 데만 갑니다. 나이트클럽 가고 막 영화관 가고 이런 데 되게 좋아하는 거죠. 관종이라 사람 많이 모이는데 이런 데 좋아합니다. 문의는 관종이다. 문의는 관종. 혹시나 어르신 중에 관종이 뭐야 하시는 분 쉬는 시간에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가르쳐 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문의는 관종. 주말에 사람 많이 모이는 곳.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는 이런 데가 문화집회시설. 그 다음에 영업은 다판운수겠죠.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이죠. 다중생활시설. 그 다음에 판매시설. 그 다음에 운동시설, 숙박시설. 이렇게. 그 다음에 교육연구시설은 의료시설. 그 다음에 교육복지시설군인데 의료시설이랑 교육연구시설. 그 다음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이렇게. 그 다음에 근린에는 1종이죠. 근데 이 다중생활시설이라는 건 고시원인데 원래는 이게 2종근생입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의 다중생활시설은 2종근생인데 고시원에서 인명사고들 같은 게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용도 변경을 좀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위로 올려놓은 겁니다. 우리 용도 변경할 때 위로 올라가면 뭐 받는 거죠? 허가. 밑으로 내려갈 때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용도 변경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다중생활시설, 이거 용도 변경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숙박시설이랑 같은 등급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이게 다중생활시설이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2종근생이지만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숙박시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숙박시설이랑 다중생활시설 이거 같은 등급으로. 그래서 여기 근린생활시설에는 2종근생 중에 다중생활시설이 빠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거는 단독, 공동, 업무, 교정, 군사시설. 이렇게. 기타는 동식물 관련 시설.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이 표는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험장에서도 문제를 풀 때 이런 것들은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죠. 좀 쉽게 나왔을 때, 옛날 스타일로 좀 쉽게 나오는 문제들은 실수 안 하고 푸는 게 중요한 건데 그렇게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만하지 마시고 요 9개는 써놓는 겁니다. 9개는 쓰고 손으로 짚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실수가 없는 거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괜히 틀립니다. 이런 것들 좀 쉽게 나왔을 때 틀리면은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나오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것들 옛날 스타일로 다음 중
허가받아야 되는 것은 용도 변경할 때 허가 대상인 것은 신고 대상인 것은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찾는 거나 내려가는 거 찾는 거죠. 그런 것들 나왔는데 그거 틀리면 너무 아까우니까 요 9개는 써놓고 손으로 좀 짚어가면서 그렇게 정확하게 문제를 푸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9글자는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 표들도 좀 더 기억을 하셔야겠죠. 오케이. 그래서 위로 우리가 용도 변경할 때 위로 올라가죠. 이럴 때 뭐 받죠? 허가받고 내려갈 때는 신고하죠. 그래서 올라갈 때는 허가받고 내려갈 때는 신고하고 그 다음에 같은 시설군에서 용도를 다른 걸로 바꿉니다. 이럴 때는 기재사항 변경 신청.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때 보면은 건축물 대장에 용도라는 날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그 용도라는 날에 요 29개 중에 하나가 써져 있는 겁니다. 29개 중에. 그러니까 용도가 써져 있는데 이게 원래 의료시설로 쓰던 거였는데 의료시설을 수련시설로 바꾸고 싶습니다. 수련시설로. 그러면은 기존의 의료시설에서 수련시설로 바꾸는 거니까 이럴 때는 같은 교육복지시설군 안에서 바뀌고 있는 거죠. 같은 교육복지시설군 안에서 바뀔 때는 이 용도를 의료시설에서 수련시설로 변경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 내용을 바꿔달라고 신청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 그래서 올라갈 때는 허가받고 내려갈 때는 신고하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 다른 용도로 바뀔 때는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합니다. 기재사항 변경 신청. 근데 이 기재사항 변경 신청조차 필요가 없는 게 있죠. 첫 번째는 같은 용도 안에서 바뀔 때. 그러니까 지금 기재사항 변경 신청은 같은 시설군 안에서 다른 용도로 바뀌는 거죠. 근데 같은 용도군 안에서 바뀔 때 얘를 항상 이렇게 되죠. 교회에서 절로 바뀌는 겁니다. 교회일 때도 종교시설, 바뀌고 나서도 종교시설. 여기 바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치과 하다가 안과 하고 안과 하다가 피부과 하고 이런 것들. 그냥 병원에서 병원으로 바뀌는 겁니다. 의료시설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하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거 1종근생, 2종근생, 1종근생, 2종근생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자영업자들이 많이 하는 업종이죠. 이런 것들은 용도 변경을 좀 더 수월하게, 업종 변경을 편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이. 그래서 1종근생, 2종근생, 3호간의 용도 변경은 그냥 해도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한번 보죠. 278페이지의 가로 2번. 이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데 그 278페이지 그 가로 2번 바로 위에 그 밖의 시설군 나오죠? 거기 동식물 관련 시설 이렇게 되죠. 자, 동식물 관련 시설은 뭐냐면 동물이나 식물을 키워서 먹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개장 이런 것들. 아예 그 동식물원은 제외라고 되어 있죠.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되는 게 아니라 원래 문화집회시설입니다. 그건 동물이나 식물을 키워서 구경하는 데니까. 이게 제외된다는 게 원래 동물원, 식물원이 동식물 관련 시설인데 제외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거기 제 프린트에 있을 건데 동물원이나 식물원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가 문화집회시설입니다. 동식물 관련 시설인데 제외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런 거 됐고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 기준에 맞아야 된다. 그 다음에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용도 변경하는 사람은 건축하려는 사람이 용도 변경하려는 사람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거죠.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보면은 허가 대상은 상위군으로 올라갈 때, 그러니까 하살표 그냥 해놓으면 됩니다. 위로 올라갈 때. 그 다음에 신고 대상은 밑으로 내려올 때. 그 다음에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은 같은 시설군 안에서 다른 용도로 바꿀 때, 용도가 바뀔 때. 그 다음에 허가 및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이 대상이죠. 그러면 무슨 규정을 준용하죠? 동그라미 3번에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간에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간에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이럴 때에는 용도 변경에 관한 공사가 끝나고 나서 건물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사용 승인 받고 건물 써야 됩니다. 사용 승인 받고. 근데 지금 단서는 안 써놨는데
다만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 노트에는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노트가 몇 페이지죠? 37페이지. 37페이지. 그래서 허가 대상이 된 신고 대상이든 간에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가 끝나고 나서 사용 승인을 받고 건물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다만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용도 사용 승인 받지 않고 건물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밑에 허가 대상이죠. 올라가는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위험한 걸로 바꾸면서 면적도 크죠. 요거는 건축물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건축물 설계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게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나와서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 변경은 23조가 건축사 설계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렇게 요 규정을 준용을 하겠다라는 거. 그 밑에 이제 뭐 표가 쭉 나오는 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하면은 건축 허가나 용도 변경을 신청할 때 용도를 복수의 용도로 허가나 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죠. 복수 용도를 인정한다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 용도라는欄이 있다고 했죠. 이 용도란에 용도를 2개를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건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용도 변경을 할 때 이 용도를 2개를 쓸 수 있다. 복수 용도. 복수, 이게 리벤지 이런 거 아니죠? 2개. 죄송합니다. 복수 용도. 용도를 2개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2개. 그래서 원칙적으로 작년 시험 문제였는데 원칙적으로는 요 같은 시설군 안에 있는 용도들끼리 2개를 허용합니다. 2개를. 근데 예외적으로 다른 시설군에 있는 용도들도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시설군에 있는 용도를 쓰기 위해서는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심의를. 그래서 복수의 용도를 인정한다라는 거. 용도를 건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 변경을 할 때 용도를 2개를 복수로 기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우리 책에 보면은 제조업자, 유통업자 이런 거 됐고 건축법 적용 제외되는 건축물 그거 했죠 아까. 그 다음에 이 각종 면적 산정 방법이 나오는데 그 전에 지금 우리 노트에 보면은 하나 봐야 되는 게 있는데 거의 적용 대상 지역이라는 게 나오죠. 적용 대상 지역. 그래서 도시지역,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동이나 읍 이러한 지역에서는 건축법을 100% 다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도시지역도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니고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 여기 어디라고 했죠? 그렇죠. 강원도, 평창군, 위지면, 토수리, 저 산골짜기. 도시도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니고 동이나 읍도 아닌 지역이 어디냐면 강원도, 평창군, 위지면, 토수리, 저 산골짜기입니다. 이런 산골짜기에서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옆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라는 게 접도 의무죠. 대지는 도로에 얼마 이상 접해야 되죠? 2m 이상 접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도로를 지정하거나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저 산골짜기에서는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건축선, 그 다음에 방화지구, 그 다음에 분할지향. 이러한 규정을 저 산골짜기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 일부 규정을. 근데 저 산골짜기에서 적용하는 규정이 있다라고 했죠. 건폐율, 뭐 용적률 이런 것들까지 적용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출문제. 용적률을 적용하죠. 산골짜기에서는. 그래서 요거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이나 읍지역에서는 100% 다 적용하고 이런데 아닌 곳에서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건폐율이나 용적률까지 적용을 안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280페이지 보면은 면적 등에 관한 정리 이렇게 되는데 대지 면적, 뭐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이런 것들이죠. 우리 책에는 저 뒤에 우리 노트에는 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저 뒤쪽에서 정리를 해서 42페이지 이후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뭐 어차피 내용은 똑같습니다. 42페이지에 나오는데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을 대지 면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정 건축, 이거 뭐 건축선이랑 같이 써놨는데 이래서 이건 뒤에서 해야 되는데 건축선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이제 도로가 있고 옆에 대지가 있으면은 원칙적인 건축선은 어디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여기가 원칙적으로 건축선이 되는데 일정한 이유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소요 너비에 미달하는 도로에서 건축선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여기를 하는데 소요 너비에 미달하는 도로에서 양쪽 옆에 대지가 있죠. 양쪽 옆에 대지가 있을 때는 어디서부터?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얼마만큼? 소요 너비의 2분의 1씩을 각각 후퇴한 선 여기를 건축선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반대편에 대지가 있는 게 아니라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등이 있을 때에는 경사지 등이 있는 도로의 경계선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소요 너비만큼의 수평거리를 건축선으로 한다. 그러면은 여기 빨간색 빗금치는 이 부분이랑 노란색 빗금치는 이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할 때 포함했습니까? 제외했습니까? 제외. 원래 건물 못 짓는 땅이니까. 여기는 소요 너비에 미달한 도로에 접해 있으니까 원래는 이 토지 전체에 건물을 못 지었었는데 빨간색, 노란색 부분만큼을 도로 부지로 제공을 하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얀색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이나 노란색 부분은 처음부터 도로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건물을 못 짓는 땅이니까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한다. 이렇게. 그래서 지정 건축선이 그 말인데 지정 건축선이 아니라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가로 3번의 후퇴 건축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소요 너비가 무조건 4m는 아닙니다. 다 4m로 해놓는데 소요 너비는 다른 거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뭐 6m짜리 도로도 있었죠. 여기 막다른 도로에서. 소요 너비가 반드시 뭐 4m는 아니고 소요 너비의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건축선이 이렇게 지정이 되죠. 양쪽 옆에 대지가 있을 때는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씩, 그 다음에 반대편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등이 있을 때는 경사지 등이 있는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만큼을 후퇴한 선, 거기를 건축선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부분은 대지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라는 거. 이렇게. 근데 그 위에 지정 건축선이라는 게 있죠. 이건 이렇게 너비 20m의 도로가 있습니다. 충분한 폭의 도로가 있는 거죠. 근데 요 옆에 대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여기가 건축선이 되는데 허가권자가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자기가 임의대로 건축선을 뒤로 후퇴시키는 겁니다. 얼마까지? 4m까지. 도시지역에서 4m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환경이나 위치를 정비하기 위해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합니다. 이걸 지정건축선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원래, 자, 여기 그러면 이렇게 대지가 있었다. 라고 하면은, 원래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여기가 건축선이었겠죠? 근데 허가권자가 건축선을 이렇게 4m를 후퇴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면적, 요거는 대지 면적에 포함될까요? 제외될까요? 원래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니까 대지 면적에 포함된다. 그래서 소요 너비에 미달한 도로에서 지정된 건축선은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하지만 여기 지정 건축선은 대지 면적 산정할 때 포함합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거기 후퇴 건축선에 후퇴한 건축선 플러스 가각전제로 후퇴한 부분가 이렇게 돼 있죠. 가각전제도 한번 했었죠. 이거. 도로 모퉁이에서
이 모퉁이가 있는데 내가 대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 모퉁이 부분, 요렇게 건축선을 지정해가지고 요 부분에 건물 못 짓게 하는 거죠. 요 잘라내는 거. 요것도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소연너비에 미달하는 도로에서 지정된 건축선이랑 가각전제되는 부분, 요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건축 면적 이렇게 나오는데, 뭐 건축 면적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